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2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에서 뉴스를 많이 가져왔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증여 미루는 고령층 60대 이상 자산 11년 새 3배가 쑥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수준, 근데 뭐 경제적 자유 수준이 되기 전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면서 재테크를 계속 같이 생각을 하셔야 세금에 나중에 세금으로 인해서 좀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요. 재테크는 절세 방안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도 있죠, 주식시장에. 그리고 미국 같은 주식은 하면 미국 주식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난 거는 세금은 안 됩니다. 이익 실현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에 있어서도 보면 세금을 기본적으로는 안 내지만 거래세가 일단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무조건 매도할 때 일단 거래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한 명당 1인당 10억 이상을 3월에 샀다가 3월에 한 15억 샀다가 그 4월 달에 한 17억을 팔았어요. 한 3억 남기고. 그런 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연말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10억 이상으로 연말 주주 명부가 폐쇄됐을 때 거기에 10억 이상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요. 그걸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매매 차익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고, 최근에 또 새로 안 부분인데요. 10억을 넘었는데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마이너스 한 20% 손해가 나서 어차피 이익 난 거를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가 발생하니까 손해가 나니까 괜찮지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본전이 됐어요. 본전에 팔면 세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전에 팔고 그러고 나서 한 3억을 더 다시 사서 4억이 돼서 한 1억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요. 그 전 해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대주주 과세 요건에, 삼성전자 10억 이상 갖고 있어서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됐으면 그 다음 해에 본전에 팔고 다시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1억을 샀던 5억을 샀던 상관은 없이 1억 사서 1억 2천에 팔아도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1억 사서 2천에 팔았는데 그 보유 기간이 한 달 만에 먹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삼성전자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 주식을 1년 안에 사고 팔면 22%가 아니라 33%를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보면 세금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세금 관련된 것도 꾸준히 기사를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세금 회계, 세금이나 회계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렵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회계사랑 세무사를 이용하도록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세금 관련된 거 확인을 기사를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는 건 결국 기업가의 몫이다. 매경명의 기자님의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퇴사 직원 박수를 쳐준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박수를 쳐준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돈 안 되는 입 바른 소리 반 ESG 바람 부는 월가인데 ESG 이런 것도 저희는 뭐 검증을 다 여러 가지로 뭐 백테스팅도 해보고 다 해봐서 ESG가 정말 그럴싸하게 뭔가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저는 뭐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반 ESG 바람이 분다. 요 기사 말씀드리고 치고 나가는 하이닉스 괴물 HBM 메모리를 내놨다라고 돼 있는데 HBM 3에서 HBM3E 뭐 이런 거 또 내년에 출시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뭐 거의 제일 강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그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기사는 굉장히 재미난 기사인데 미 공화당 레이스 디센티스의 몰락이라고 돼 있는데 요 기사 잠깐 제가 봤는데 디센티스가 거의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로 거의 뭐 트럼프 제끼면서 독보적인 후보가 되는 걸로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돼 있고 트럼프가 여전히 50%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이 내년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냥 저의 내피셜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증여 미루는 고령층 60대 이상 자산 11년 새 3배나 쑥돼 있는데 작년에 상속 증여 188조 원 고령화에 재산 안 물려주고 OECD 최고 상속 세율도 영향 2030 보유자산 비중은 줄어 정부 유산 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상속받는 만큼만 세율 적용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을 보니까 상속 증여 규모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한 90조였다가 지금 2022년 작년에는 188조로 정확하게 2배가 늘었네요. 2배 이상 살짝 2배 넘어섰고요. 그리고 주요국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한국이 50%, 일본이 55%, 그리고 프랑스가 45, 미국이 40, 영국도 40, 독일 30. OECD 평균은 15%라고 돼 있네요. 네, 왜냐하면 증여 상속세가 또 없는 나라들도 많다 보니까 연령대별 순자산 규모가 30에서 39세까지 30대의 순자산이 2011년에는 564조였다가 22년도에는 928조가 됐고요. 60세 이상의 자산은 1172조였다가 지금 3658조라고 합니다. 와,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3658조나 되네요.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근데 요 금액이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니까 20년 이상 지나면 이분들이 평균 연령에 다 돌아가신다고 보면 3658조에 우리나라 증여세가 50%니까 여기서 1800조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밑에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부친 명의의 서울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황망한데 그에게 상속세를 내라고 해서 막막했다. 장사도 안 되고 대출길도 막혔는데 당장 집을 내놔도 언제 팔릴지 걱정이라고 말을 했다. 지난해 상속 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속 재산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약 2,300억 원을 물려받아 1,0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 예.
상속재산 상위 1%가 와 평균 2,300억 원을 물려받네요.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230억도 아니고 2,300억을 물려받아서 1,0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 물론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 조 단위의 그런 상속세가 나와서 그런 거 뭐 다 포함이긴 하겠지만, 야 상위 1%의 상속재산이 2,300억이나 되네요.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도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다. 네, 아무튼 5년 전부터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상속 재산만 놓고 보면 지난해 96조 5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이중 과세 대상 총 상속 재산 가액은 62조, 총 결정세액은 19조 2,600억. 과세 대상의 총 상속 재산 가액이 62조라 해도 50% 상속세를 때려버리면 31조인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제 뭐 이런 거 떼고 하니까 총 결정세액은 19조라고 돼 있네요. 19조. 그러면 62조에서 19조니까 한 30% 정도 된다 그죠? 지난해 증여재산가액 92조 3,708억 원 가운데 과세 대상은 44조에 해당되고, 여기서 총 결정세액은 8조 4천억으로 집계됐다라고 하네요. 상속 증여 재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이고요.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00조 원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순자산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엔 1,172조 수준이었지만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추이를 보면 20, 30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에서 12%로 줄었고요. 경제주축인 40, 50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9%로 더 크게 감소를 했다. 그렇네요.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1,172조 원에서 3,600조 원 넘게 불며 자산 비중이 28%에서 39%로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가 12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한 30% 떨어졌었잖아요. 30% 떨어졌으니까 그때 고령층 자산이 1,172조, 뭐 물론 다 부동산만 갖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 1,500조였다가 1,100조 됐다가 집값으로 따지면 15억짜리가 11억 됐다가 그러고 나서 36억 정도 됐을 거니까 거의 뭐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만큼 그만큼 고령층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 30대 뭐 40대 50대에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60대 이상이 늘어난 이유도 60대 이상 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2, 3, 4, 50대까지는 보면 부동산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차가 계속 물가 상승은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상속 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다만 부자 감세 논란 등을 의식해서 세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여론 수렴을 거쳐서 내년 총선 이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유산 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뒤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네요.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이가 10명이나 돼요. 10명. 10명인데 상속하는 금액이 50억이다 해서 50억에 대한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속세를 때리고 나서 10명한테 받더니 10명이 가져가는 상속세가 뭐 예를 들수 뭐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2, 그다음이 자녀 수가 111, 뭐 요렇게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1명이면 2대 1, 자녀가 2명이면 211 이런 식으로 전체가 4가 되고 자녀가 3명이면 2111 나누기 5 뭐 이런 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우자분 25억 떼주고 나머지 25억을 10명이서 자녀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5억이면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에 비해서 세율이 너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네요. 네, 유산 취득세가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따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내년에 총선이 지나고 바뀐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 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네요.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국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고 아까 양 의원님 누구시죠? 저 위에 양병숙 더불어민주당 이 양 위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 재분배에서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지지만 고령화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국내 경제 규모 GDP가 2,162조 원이었네요. 작년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GDP도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GDP가요.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의 GDP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발이 묶여 있음에도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소득과 자산 가격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경 인공지능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목, 이 부분인데요. 기사가 좀 길긴 한데요. 내용이 좋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시험대 워런 토종 AI, 생성형 AI 시장 전망이 지금 2023년도에는 37억 달러, 한 5조 된다고 했습니다. 5조. 그런데 26년에는 194억 달러가 되니까 거의 25조, 5조에서 25조니까 한 5배 늘어난다 그죠? 그리고 2028년에는요 363억 달러로 10배가 늘어나네요. 10배. 5년 뒤에 10배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죠? 생성형 AI가. 네.
한국의 미래를 여는 힘은 역동성이다. 기술, 문화, 산업 같은 객체의 방향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 뛰어 달리게 하는 힘이다. 역동성이 떨어진 기술은 곰팡이가 슬고 거미줄이 널려 퇴락한 연구실의 나뒹구는 의자처럼 처량하게 글자와 논쟁에 갇혀버린다. 연구실의 기술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힘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굳이 기술일 필요는 없다. 할부 판매는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혁신적인 생각이고 경제를 더 성장하게 만든 힘이 되었다고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말을 했다. 야. 기업가 정신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역동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다. 그 선봉에 창업가들이 있다. 2010년 모 대학의 창업 강의를 갔다가 만난 23세 4학년 공대 여학생의 생각에서 이런 역동성을 발견했다. 거듭 투자하며 후원했더니 10년 만에 수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요? 역동성을 만드는 기업가 정신은 나이와 경험과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관심의 깊이와 상관관계가 깊다. 이웃과 사회의 문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관심의 눈으로 보는 것. 단순하게 보이는 이론 혹은 기술을 관념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이롭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 문제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치는 실행이 역동성을 만든다. 나이와 경험은 종종 역동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고 후원하고 그들이 만드는 역동성에 박수를 치며 격려해야 한다.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나?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칼럼이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칼럼의 제목이었네요.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등 세계적 기업에 투자한 미국 최상의 벤처 투자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창업자 마크 앤들리슨이 썼다고 하고요. 그의 말처럼 21세기 들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 자리를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 회사가 차지를 했고요. 차지했고요. 지금 시대의 역동성은 바로 소프트웨어 IT라는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필자는 운이 좋게도 역사적으로 3번의 소프트웨어의 큰 파도 중심을 탈 기회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 파도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PC통신 1등 서비스 천리안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했고, 천리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그죠? 99년 그때 한창일 때 온라인 PC통신에서는 하이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안이 있었었죠. 근데 그 천리안 하이텔 다 어디 갔죠? 네. 인터넷과 WWW의 등장으로 두 번째 소프트웨어 파도가 왔을 때 보안과 전자지불 분야에서 두 회사 이니텍, 이니시스를 창업해서 각각 시장 1등을 달성하고 두 회사 모두 코스닥에 상장하며 창업가로서 인터넷과 WWW의 파도를 탔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프라이머를 설립했을 때 바로 모바일과 소셜 서비스로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파도가 오고 있었다. 14년간 투자자로서 300명 이상 후배 창업가에게 투자와 멘토링으로 도전할 기회를 열며 같이 세 번째 파도를 서핑하고 있다. 이분이 누구시죠?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소프트웨어 파도가 오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네 번째 소프트웨어 파도가 오고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이다. 생성 AI,
AI의 특이점을 넘어서게 만들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세상을 단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eating the world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세상을 단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탄생시킬 것이다. 와, 이게 파괴적 창조, 랑 거의 똑같은 말이죠. 생성 AI로 촉발된 AI 혁신은 폰 노이만 기계를 원형으로 한 컴퓨터의 근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컴퓨터를 등장시킨 특이점으로 봐야 한다. 컴퓨터는 원래 너무 멍청해서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텍스트, 이미지 같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도구를 사용했다. 근데 컴퓨터를 너무 멍청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똑똑해져서 사람의 글과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판단, 제한된 학습 범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람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결과물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사람과 훨씬 더 가깝고 다루기 쉬운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한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 AI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전조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AI 혁명이다. 이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그 전에 컴퓨터가 되게 멍청하게 보이네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분 칼럼 참 좋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현상 분석. 이게 진단이잖아요. 진단. 제가 의사분들이 제대로 주식 공부만 하시면 주식 투자 잘 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의사분들이 늘 하시는 게 진단이잖아요. 그죠?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해서 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면 전 주사 맞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 사람 마취 주사 놓고 거기 이제 살도 째고 뭐 치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막 벤치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빨도 뽑고 거기다가 인공 잇몸도 심어 넣고 막 그런 게 진짜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단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네. 바로 액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분들이 제대로만. 근데 그게 좀 아쉽죠. 제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저번에 라드견이라든지 이래 보면서 의사분들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금융 세계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저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저자이신 분하고 그 아내분 천사 같은 아내분 자녀 2명 점심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첫 이제 만남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아니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 아니신가요? 은행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각자 금융에서도 이제 하는 롤이 좀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비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다 이 금융이 크게 하나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고 병원도 사실 과목이 너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도 한방도 있고 뭐 양방도 있지만 양의학 중에서도 정말 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비인후과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금융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고 금융을 제대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도 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야매, 제가 야매라 했잖아요. 라디오가 야매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야매들 많습니다. 보면
그런 야매에다가 저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다 저 사람만 믿고 하고 저 사람한테 그 사칭업체도 조심하세요. 하고 그죠? 이 제도권의 증권사를 통해서 자문사나 저희 회사나 이렇게 정확하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도권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사칭업체들은 막 뭐 어디로 보내라 막 이런 식이죠. 아무튼 또 3,000% 또 빠지고 있는데요. 그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 계시든 금융을 이제 제대로만 이해해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 1만 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5년 하면 1만 시간인데 제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늘 일을 했고 제가 휴가도 좀 잘 안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만 시간이 아니라 최소 25년은 그러니까 한 10만 시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자기 전에도 뭐 계속 이렇게 주식 생각에 막 계속 머리가 하루 종일 주식 생각하다 보면 잘 때도 이렇게 이게 꺼지지 않잖아요. 턴앤오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자장가로도 들으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되게 우스웠습니다. 저도 이제 잠이 잘 안 오면 이 주식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주식 관련된 이 유튜브 듣다 보면 계속 거기 매몰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장가로 좀 활용하는 유튜버가 이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주식하고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제 털어놓고 하다 보면 잠이 좀 잘 오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그리고 법륜스님 말씀도 한 번씩 이렇게 듣는데 법륜스님은 자장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잠이 오히려 깹니다. 법륜스님 말씀 듣다 보면 너무 웃기고 막 너무 설교가 재밌으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촌철살인 아닙니까? 법륜스님 그 증문 즉답에서 어떤 사모님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하실까? 거기에 이제 딱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 답변 말씀이 또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법륜스님은 밤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잠을 오히려 못 잡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AI 얘기하다가 너무 3,000%로 빠졌는데 어디까지 했죠? 하여튼 제대로 우리가 주식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 제대로 공부할 때 글로벌하게 워런 버핏이나 이렇게 검증된 분들이 있잖아요. 템플턴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셨는지 거기에 좀 나의 투자 철학을 좀 확립해서 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처럼 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신문 봅시다. 이거 5년 들으시면 고수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이렇게 진단을 하고 AI가 지금 어땠다라는 걸 요 부분에서 3,000% 빠져가지고 거의 5분을 허비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이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보면 뭐 비판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 대안 제시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 김춘수님의 시가 나오죠? 시의 한 구절처럼 이 기술에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고 역동하게 만드는 창업가에게 귀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 선수는 부족한데 심판, 훈수꾼이 넘치면 경기는 재미가 없어진다.
그렇죠. 선수가 넘쳐야 개성 있는 경기, 이변을 연출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재미있어지고 역동성이 넘친다. 실패, 시행착오와 함께 혁신과 성공이 날린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너무 좌우되지 말자. 선수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야 한다. 코스닥은 AI 기술 특례 상장 트랙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의 AI 전문 펀드를 더 많이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주어서라도 기업의 AI 변신을 유도해야 한다. 살아남는데 그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있긴 하지만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시 AI 혁신 5개년 계획으로 부활시켜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 파도에 삼켜질 것인가 파도를 탈 것인가. 네,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잠잘 때 목사님 말씀 요 얘기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예전에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담배를 성경을 읽을 때 담배를 펴도 됩니까? 하니까 랍비가 그게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펴? 뭐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랍비요, 담배를 필 때도 성경을 봐도 됩니까? 했더니 담배를 필 때도 성경을 보는 거는 괜찮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자장가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잘 때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실리콘밸리 퇴사 직원에 박수를 쳐준다라는 얘기고요. 시험대에 오른 토종 AI.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배가 있었다. 잠깐 창업을 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좋은 연구와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성과를 올렸는데 지난 2009년 당시 세계 대학 랭킹 47위 서울대보다 12계단이나 위에 있는 홍콩 과기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교수가 됐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인공지능팀 기술 헤드로 합류해서 3년 만에 최고의 AI 팀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AI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도 못한 세계 1등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창업자 김성훈 대표의 이야기다. 업스테이지가 만든 LMM은 마이크로소프트, MS와 메타 등 전 세계 700여 개 LLM이 참여한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모든 회사를 제치고 1등 기술이 됐다. 세계 AI 업계에서 놀랐다. 한국 스타트업이 이런 위협이다. 답은 융합이다. 학계, 산업계 그리고 스타트업을 두루 융합하니 세계 최고의 기술이 나온다. 대기업이 뭐든 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대한 조직에 재능이 갇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대는 기술과 조직을 두루 경험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살아 생명력 넘치는 역동성을 만들고 세계와 경쟁하는 전투의 최전방을 맡고 있다. 요 뒷부분은 한번 쭉 얘기를 읽어보시고요.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전사를 지속적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 대기업, 학교, 스타트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팀을 만들고 깨어지고 또 만드는 핵분열과 융합의 그런 장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가 한국 경제라는 엔진을 앞으로 100년간 달리게 만드는 핵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 저런 테크 분야에서는 계속 스타트업 전사가 배출되고 저희 금융 쪽에서는 이 금융
고수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돈 안 되는 입 바른 소리 반 ESG 바람 부는 월가. 이거 제가 이 삼천포를 너무 오랫동안 갔다 와가지고 뒤에 중요한 기사가 남아 있는데 벌써 40분이네요. ESG 간단하게 터치하고 그 뒤에 하이닉스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월가에 부는 반 ESG 사례인데요. 정치 논란의 수익률도 저조, ESG 기업 투자 회피 사례 늘어서 블랙락하고 S&P 등 거리두기 나서 오직 수익에만 중점을 둔 펀드. 올해 27개 24억 달러로 오히려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월가에 부는 반 ESG 사례가 27개 반 ESG 펀드가 생겼고 블랙락 지난 6월에는 ESG 용어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넷제로 보험연합 회원사가 30개에서 12개로 지금 축소됐고요. S&P는 이달 초에 ESG 등급 매기기 중단했네요. 요것도 수급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보니까 펀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을 벌여라. 최근 월가에 반 ESG 펀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ESG가 한때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을 했지만 최근에 정치적 논란과 수익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펀드까지 조성된 것이다. 특히 월가에서 ESG를 강하게 추진했던 기업마저 발을 빼고 있어서 ESG 위상이 갈수록 위축되고는 모양이다. 반 ESG 펀드는 ESG 펀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환경 책임 투명 경영 개선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지 않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념이고요. 일부 극단적인 반 ESG 펀드는 환경 책임 투명 경영 개선을 적극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회피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 ESG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환경에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코스트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죠. 투명 경영, 책임 경영 뭐 이런 거는 정말 좋은데 그 외에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ESG 펀드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수익률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면서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그 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경영 구도, 그죠? 산업 내의 경쟁 구도, 이 경쟁 구도에서 얼마나 경영 우위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게 이제 95%, 97%가 돼야 된다는 거죠. ESG 점수가 높은 걸 가중치를 높게 하는 게 ESG 펀드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ESG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중치를 한 5%, 10%면 중요한 거지, 충분하지. 너무 ESG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G 점수가 높은 거에 국민연금도 최근에 이 ESG 관련된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후의 자금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에 달려 있으니까요. 요 기사를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 치고 나가는 하이닉스 괴물 HBM 메모리를 내놨다. 요 부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요 미 공화당 레이스 디센티스의 몰락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로 최근 4번째 기소됐죠. 법적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50%대 지지율을 얻으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중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면서 기업가 출신인
비맥 라마스와미 후보와 2위 다툼을 힘겹게 펼치고 있고요.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재대결이 유력한데 한국 사위인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를 중심으로 제3에 대한 후보론도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밑에 쭉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56%로 1위를 하고 있고요. 디센티스 주지사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그 짝수회가 왜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3년 차니까 시장이 좋을 거고 내년은 또 짝수회가 되고 특히나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이제 좀 세게 뭐 공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것들이 내년 트럼프가 되면 또 완전히 다 뒤집겠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시장에 틀림없이 이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 5월까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운용을 할 건데 내년 5월 달에는 저희 고객들 주식들 거의 다 뭐 미국 고배당 주식으로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고 밤에 주무실 때도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